최악의 노인 빈곤율에 멍해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 우리에게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지금 시대의 국민연금은 불신과 불만의 아이콘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 세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공감 화요일의 남자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자 연금연구의 리더를 맡고 계신 윤성명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행동 정책위원이시죠. 재갈현숙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사실 뭐 쟁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누려고 하면은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 새롭게 나온 제안들을 가지고 쟁점들을 가지고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지금 국민연금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요거는 박시동 평론가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2055년이면은 이제 고갈될 거다라는 게 제5차 재정 추계를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현황 지금 보험 요율은 어떻고 소득 대체율은 어떻고 그리고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9% 정도의 우리가 보험료율을 가지고 있고요. 9%. 예. 소득의 9%는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가 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적으로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서 새롭게 추계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내버려두면 말이죠. 예. 2055년 정도면은 연금이 이제 고갈되는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고갈로는 사실은 이제 이런 전제가 있어요. 지금 상태 그대로 아무런 제도가 바뀌지 않고 예. 또 국가도 아무런 재정 투입이라든지 여차저차한 어떤 수정 행위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내버려두면 고갈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갈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갈 공포론으로 조금 포장이 되어 있어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할 리는 없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예. 사실은 고갈 공포론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갈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혁할 것인가라는 개혁 필요성론으로 조금 포장이 됐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55년에 고갈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제는 고갈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혁에 나서야 될까라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다시 바꿔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지난번 21대 국회에서 어쨌거나 논의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에 불발됐거든요. 예. 이제 다시 새로운 장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때인데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화두를 꺼내신 거죠. 예. 예, 이제 새로운 마당에서 다시 이제 개혁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1대 국회,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막바지에 그러니까 있었던 연금 협상 내용이 이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거였어. 그래서 양당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의 근접을 봤던 것이 지금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같이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42% 정도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40% 되는 걸 44% 정도로 올리는 네. 그런 방안을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는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모수 개혁 그래서 이제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연금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와서 정부가 국회가 이제 개원한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만에 이제 방안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며칠 전에 기사로도 나오긴 했지만은 쟁점이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전에 이 세 분의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한다. 요게 하나가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라는 건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연금이 고갈이 되거나 연금의 안정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를테면 소득 대체율이나 이제 받는 돈을 좀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뒤에 가면은 요율을 변경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조금 새롭게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께 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토론을 들어가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 인상한다. 지금 뭐 정부의 생각은 4050은 이를테면은 뭐 10년간 뭐 이렇게 한 4%포인트 이 정도 올리면은 여기 2030은 한 20년간 올리겠다. 뭐 이런 대충 이제 이건 제가 대강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해서 윤석명 위원님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일단은 찬성입니다. 찬성이시다. 네. 예. 그럼 재갈연숙 위원님은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십니까? 네. 예. 박시동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모 하겠습니다. 아, 세모. 네. 예. 아, 굉장히 흥미롭네요. 일단 세 분의 입장이 다 다른 걸로 좀 나왔고요. 자,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명 위원님. 적극 찬성. 적극 찬성. 제가 알기로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안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기쁘시겠네요, 일단. 역사적인 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재갈연숙 위원님은. 네, 저는 이걸 자동 안정화라고 우리가 용어를 부르는데 자동 삭감 장치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의 국민연금 지금 현황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제도라고 봅니다. 반대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예,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은. 네, 저도 그럼 반대. 아, 반대. 네. 요거는 1대2로 나왔고요. 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그냥 국가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지급하겠다라고 아예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 재정 부담이나 이거 빚으로 잡히는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난색을 지금까지 표해 왔는데 이거 대통령이 어쨌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군인연금처럼 지급 보장하는 건 절대 반대. 단 변형해서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부분은 조건부 찬성. 아, 어쨌든 반대 쪽에 좀 더 가깝네요.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보장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급보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예. 9월 4일 보건복지부 발표로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건 뒤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현재의 그 공무원 연금 같은 지급 보증은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갈연숙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게 유일하게 지난번에 시민들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내용 중에 유일하게 수용된 부분이거든요. 예. 찬성합니다. 아, 찬성하십니까? 예, 박시동 평론가님은. 네, 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다고 네. 생각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 분의 입장이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험료율 세대별 자동 인상. 이거를 찬성하시는 쪽의 어떤 주장과 근거가 뭔지를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위원님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를 왜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복잡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에 그 여야가 거의 합의 수준까지 갔던 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어떤 집단이 연금연구회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누적 적자 개념하고 미적립 부채 개념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그러니까 일단 주는 거는 확정이 돼 있어요. 주는 거는 받는 연금 액수는 확정을 시켜놨는데. 아, 예, 예. 그런데 그 부담 수준은 그러니까 뭐 확정이 됐다기보다 재정 추계를 해서 재정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가 26년 동안 단 1%포인트도 보험료를 못 올렸지 않습니까? 보험료율을 못 올렸다. 그러니까 받는 예. 걸 정해놓으니까 보험료 올리는 걸 찬성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더보다 그냥 받을 수 있는데 더 올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그동안은 뭐 저기 다른 쪽에서 이거 뭐 전문가 사이 합의가 안 됐다 그러는데 국제기구에서 다 쓰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말에 그렇게 제가 재정계산위원회 국회 연금특위 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정부도 난색을 표하다가 지난 5월 말에 보건복지부가 전 국회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보고한 수치가 있어요. 미적립 부채가 1,700조다. 다시 한번. 미적립 부채가 1,700조 원이다. 미적립 부채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거는 앞으로 논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연금연구회는 2023년 기준으로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이다. GDP 대비 81%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좀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의장께 보고를 했으니까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은 주는 걸 확정해놨다 그러잖아요. 88년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지금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에 1년이라도 1개월에도 가입한 사람들한테 지급하기로 약속된 액수가 3,000조 원 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적립금은 1,200조 원이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825조 원입니다. 이건 실체예요. 우리가 저기 연금을 안 주지 않는 한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등 지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찬성하는 입장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55세 연령층을 본다 그러면 이분들 그 저 늦게 노동시장 들어온다 그래도 그 30세 노동시장에 들어왔다고 쳐봐요. 예. 그럼 이 양반들이 한 25년 국민연금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계속 다녔다 그러면 그럼 역사를 하면 25년 전은 1999년입니다. 예. 국민연금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러죠. 근로소득 대비 연금 지급률을 소득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60%였어요. 예. 그리고 그 2007년에 그게 50%로 떨어졌고 9년부터 49.5%로 매년 0.5%포인트가 떨어져서 올해 42%고 이제 2028년 되면 40%입니다. 예.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55세 된 연령층들은 소득대체율이 최소 50% 넘어가는 세대예요. 그런데 보험료는 저 평생 9%만 받고서 이제 연금 받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5차 재정 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건 공청회 때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 갖고 이런 혼란이 있는데 5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의 핵심 뭐냐면 예. 소득 대체율 40% 유지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1,825조의 빚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9.8% 예. 20%를 걷어야 된다는 게 5차 재정 추계 결과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9% 보험료를 걷고 있잖아요. 그럼 19.8% 걷어야 되니까 9%포인트 걷으니까 10.8%포인트를 적게 걷고 그게 매년 누적적으로 부채로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안 같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렇게 반대했냐면 13% 올리면 그 빚을 안 더 증가시키는 보험료가 21.8%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나 이제 앞으로 들어올 미래 세대들은 소득 대체율 40%도 이거 제대로 지급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뭐 할 수도 있다고도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데 보험료는 제가 빚더미 더 안 이게 부채가 안 늘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20% 정도 걷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건 재정 추의 결과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 대체율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연금 지급률은 기껏해야 보험료 9% 받고 끝나갈 분들인데 예.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험료를 13%까지 올린다 그러면 4%포인트 더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매년 1년마다 1%포인트 올린다 그래도 이분은 4년만 1%포인트씩 더 추가로 더 부담하고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안녕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게 이제 또 한쪽의 얘기만 너무 길어지면 또 청취자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50대 예를 들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 대체율을 충분히 높게 받고 반면에 보험료율은 9%로 낮게 받고 네. 그리고 보험료율을 지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몇 년만 9에서 13을 올리더라도 몇 년만 지급하고 이제 나가버리지만 낮고 이제 보험료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에서 13을 올리게 되면 한 20년 동안 또 내야 되니 세대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차등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4050 세대는 더 빨리 올리고 여기에는 천천히 올려가지고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13%에 고정이 된 게 아니고 OECD 평균 보험료가 우리 수준이 18%에서 20%거든요. 그 세대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알겠습니다. 13%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18% 20%까지도 올라가야 돼요. 예, 뭐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어쨌든 예, 보험료 그러니까 모수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요렇게 세대별로 이 소위 말하는 4050 뭐 40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보험료율은 이미 덜 내고 이미 많이 받게 돼 있는 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 지금이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높으니 이거를 좀 연금 개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 위원님 말씀이셨고요. 우리 재갈현숙 위원께서는 약간 한숨을 하면서 쉬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용하시는 개념이 누적 적자, 미정기 부채 굉장히 강력하게 항상 사용하시는 개념인데 예. 공적연금에서 이런 개념을 전제로 미래에 적자가 쌓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정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전제를 갖고 재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연금이 아니에요. 사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돈만 갖고 운영을 해야 되죠. 예. 그러나 공적연금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산해낸 것을 노인 세대들과 분배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예. 다만 우리가 보험료를 내서 기록에 남기는 것은 자신이 노동에 기여하는 기반 그리고 자신의 소득을 그러니까 생애소득 기반에서 노후에 어느 정도 사회가 함께 보장을 할까 이런 근거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나라 88년도 제도 시작할 때 보험료를 3% 보장성 70%로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그렇게 예. 시작한 그 국가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왜 시작했냐? 이 당시에는 사실은 3% 그러니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또한 이 당시에는 이제 은행 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한 거죠. 예. 그런데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아시겠지만 지난 50년간 출생률이 말도 못하게 떨어지면서 이 사회 지속 가능성이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제도 자체가 사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해야 되는데 우린 계속 실패해왔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가는 지금 이번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공적인 부담의 부분들을 공적으로 국가가 우리가 이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지금 다 올곧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가입자 전체를 세대로 쪼갭니다. 그 어느 나라 공적연금도 세대별로 찢어서 연금 보험료율을 차등화시켜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요. 전 세계에 이런 없습니다. 사례가 없나요? 없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과거를 추적하셔서 이전 세대들은 70% 60% 그리고 쭉쭉쭉쭉 감소하고 있는 보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더 나은 보장성을 받으니 향후에 보다 먼저 부담을 하는 게 맞다. 이건 전적으로 사연금에 생각하는 방식이고 사연금에서도 역으로 추적해서 돈을 더 내십시오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논의에서 계속 잠재적으로 486이 됐든 586이 됐든 마치 거대하게 뭔가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제 세대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됐었어요. 예. 그때부터 보험료 부담을 하고 왔고요. 실업 기간에 뭐 크레딧이 됐든 뭐 이런 것까지 참여했다면 아마 이제 그렇게 계속 기여할 수 있는 기간에 기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급여를 앞두고 지금 온갖 덤탱이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국민연금 덤탱이를 쓰고 있다. 덤탱이죠. 예. 지금 486이 됐든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예. 지금 나이 든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청년들에 비해서 급여를 많이 받는다 이러는데 올해 1월에 국민연금공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이 62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대다수 거의 70%에 해당하시는 분이 60만 원 미만으로 받고 계세요. 결코 많이 받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 특위에서 청년들까지 같이 합의를 했어요. 같이 합의한 내용이 우리가 저연금 급여에 더해서 나와서 예. 모두가 더 부담하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하자. 적정 부담 그리고 적정 급여의 개혁의 길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너무 아쉬운 것은 이번에 그 대통령 발표에서는 왜 그러면 이거는 못 받아들이고 그동안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이 논의들은 다 제외됐던 게 왜 얘기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덤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세대별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안 쓰셨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어떤 나라도 세대별로 요율을 달리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거를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느냐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단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공적연금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도 없다. 이런 정도로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시동 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요율을 달리하는 게 이게 다른 나라에는 사례가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최초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그 두 분 의견 다 외국 사례 말씀. 아니 잠깐만 좀 먼저 이제 듣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 의견을 처음에 세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아까 우리 윤 교수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또 사실상 뭐 해석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설계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존에 일단 혜택을 보던 세대에 비해서 앞으로 신규로 유입될 많은 세대들의 를 비교한다면 어쨌거나 후 세대들에게 많은 부담이 주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혜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사실은 형평의 문제가 사실은 드러나기는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인식하고 어떤 식으로든 전향적인 해법을 내놓자. 라는 측면에서 저는 세대 간 뭐 요율 차이라든지 이런 안이 지금 나온 것 자체를 처음부터 배관시하거나 이건 세대 갈라치기다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다. 어떠한 모든 개혁안도 우리가 지금 다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뭐 그런 안조차도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구체적 안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은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세모라고 한 이유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지금 제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연금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소득 대체를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합의도 아직 덜 되어 있는데 이번 대통령 담화에서 첫 번째로 나온 해결책이 마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 형평을 해소하는 것만이 연금 개혁의 첫발인 것처럼 이게 지금 화두로 드러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될 많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전향적인 어떤 해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어쩌면 본말을 뒤엎을 그래서 연금 개혁에 사실은 시동부터 꺼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성 또한 내재되어 있어요. 연금 사실은 능력별로 내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럼 장년층 중에서는 야 나는 사실은 능력이 너무 안 돼서 연금 사각지대에 있어. 그래서 연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층도 분명히 있고요. 젊은 세대 안에서도 사실은 난 2배, 3배 임의적으로 더 낼 거야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세대도 있기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세대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연금 안에도 사실은 형평이라는 문제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노점이 나올 수 있는데 마치 이 세대별 불공평이 연금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자칫하면 이게 먼저 튀어나옴으로써 연금 개혁에 오랜만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시동을 자칫 이게 꺼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시동이 꺼지지 않게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윤 위원님, 아까 전에 외국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완벽하게 대립되는 주장인데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한국 연금 전문가 중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가서 직접 확인한 거니까 2003년 전후에 스위스 베른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공적연금 지상 우선주의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덴마크나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는 노소득의 중추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 아니라 기업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노소득의 중추입니다. 거기서 노소득의 대부분을 가져와요. 퇴직연금에서. 이거는 가치 평가가 들어가는 거고요. 공적연금 얘기하는데 무슨 스위스 베른 얘기를 하십니까? 공적연금에서 세대 간 차별로 요율 적용하는 국가 사례를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죠. 잠시만요. 사적연금에도 아까 없다 그러셨어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제갈연승 위원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사적연금도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적연금에 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추적해서 다른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사람 얘기할 땐 들으세요. 일단 좀 잠깐만 얘기를 좀 이어주시죠. 일단은 어쨌든 스위스는 노소득의 대부분을 퇴직연금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컴펄서리예요.
강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준공적연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호주나 스위스의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 제도를 부르는 게 모든 대상자가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국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연금에 네.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이 네네. 있다. 우리 퇴직연금은 있지만 OECD에서 인정 안 해주는 게 강제가 아니거든요. 예. 퇴직금하고 퇴직연금 두 개가 공존해요. 그러니까 OECD에서 이건 우리 노숙보장의 한 축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대별로 그러면 요율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스위스 저 퇴직연금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러는데 이제 말씀 못 하시게 자꾸 그러시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25세부터 34세까지는 보험료가 7%입니다. 45세에서부터 54세는 15%를 껑충 띱니다. 예. 55세부터 65세까지는 18%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작동되냐니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는 이거 많이 나온 건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가 다 이제 이거 놓쳐버렸어요. 일단은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근데 제가 조금 첨언 드리자면은 사실 예. 이제 아직 정부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세계 사례가 어떻고 뭐 이런 걸 해석을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역시 해석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두루뭉실하게 정리하자면 공적연금으로 좁혀본다면 사실 세계적으로 아직 도입된 유례가 없다라는 게 좀 다수의 학자님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공적연금의 역할을 하는 제도. 그렇죠. 이제 다만 선생님처럼 준 공적연금 등등등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강제된 연금까지 포함하면 사례가 있기는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팩트 체크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리는 이제 현행 9%고 지난번 21대 합의 안까지 나왔던 건 13%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정부 안이 나온 거냐? 그것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세대 간 형평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대별로 차등화하면 그럼 마치 이것도 좀 이제 오해를 없어야 되니까 이 신세대나 젊은 세대들에는 그러면 보험료율이 안 오르니까 부담이 확 낮고 기성세대들은 요율이 높다. 그래서 확실하게 형평을 이게 이제 보상하는 그런 안이다라고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정부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검토되고 하는 안은 이거예요. 35세에는 예를 들어서 20년에 걸쳐서 0.2씩 올린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대 같은 경우에는 4%를 즉시 올린다. 이게 13%로 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이거든요. 제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 세대는 확실하게 올리고 신규 세대는 확실하게 줄인다. 이렇게 오해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시행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신세대들에게 혜택을 조금 주는 방식이지 이거 완전하게 이게 세대별로 알겠습니다. 다른 요율이 부과되는 방식도 아니다. 요 얘기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갈연숙 위원님한테 발언권 드리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뭐 짧게 말씀하신 거 반박하고. 저 하고 싶은 날 아무것도 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저 길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발언했으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차등 부담에 대해서 이걸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어쨌든 3,000조는 지급할 이건 뭐 계산으로 나오는 수치예요. 지급하기로 약속한 게 3,000조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복지부가 보고한 자료가 1,700조 원이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연금이 지급보장 조항 들어가 있는 게 1,200조 원이 넘어요. 근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지난번에 밝힌 게 사기연금 미적립부채가 175조 원입니다. 이걸 합치면 3,00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노인인구 늘어나니까 건강보험도 세금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질 거 왜 안 지고 왜 국민들한테 떠넘기냐 그러는데 국가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3,000조 원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금 젊은 층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국회 특위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서 현재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586 세대들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건복지의 종합운영계획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개혁이냐는 거예요.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나 수급자들은 무슨 고통 분담이 있냐는 거예요. 젊은 층들은 연금이 깎일 수도 있고 보험료를 2배 이상 또 부담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니까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 제갈연숙 위원님 이제 말씀 저는 드릴게요. 정보에 대해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선택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크고요. 예, 아까 예. 제가 그리고 말씀 중에 끼어든 거는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들으시고 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나를 말씀드린 거였죠. 첫 번째는 공적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보험료를 적용한 나라 없다. 예. 근데 있다고 얘기하시더니 공적연금 기능을 하는 사적연금이래요. 이거 가치 기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흐리시면 안 되고 마치 저 때문에 말씀 못 하셨다고 그러고서 지금 또 부채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요. 예. 저는 세대 간 사실 국민연금은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보다는 우리 사회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쨌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국가가 제고해야 될 기본 서비스 같은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예. 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예.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사회적 기반이 계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견뎌온 거거든요. 근데 향후 30년 동안 3분의 1로 이게 줄어버린다는 그런 추계가 계속 나오니까 30%가 줄는다는 추계가 나오니까 사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후세대 분들에게 지금과 같은 어떤 이 수준이 과연 보장되냐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데 예. 그럼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가가 이제까지 보험료를 부과했던 방식을 바꾸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세대 어쨌든 잠정적으로 모두 다 올려서 내지만 세대를 구분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보험으로 이걸 운영하는 이상은 소득에 따른 부가거든요. 예. 그러면 소득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 같은 중장년이라도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간의 차이가 큽니다. 예. 같은 청년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세대 간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대별로 차등 요율을 올리는 것 자체가 논점을 지금 흐리고 있다. 그 국민연금의 이제 공적 어떤 연금이라는 이거에 강화를 해야 되는데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는데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주신 것 같고요. 요것만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자동 안정화 장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가 뭔지 먼저 박시동 평론가님이 짧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년 국민연금의 기금 상황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구가 이렇게 됐네, 네. 올해 손실이 이렇게 났네, 보험료율이 이렇게 됐네 등등등을 자동으로 평가해서 특별하게 법을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 운용을 수시로 변화를 자동화적으로 주는 그런 장치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가지고 뭐 요율 하나 가지고 할 때도 얼마나 사실은 국민연금 정체가 어렵습니까? 사회적 갈등이 그렇습니다. 계속 생긴다. 이거 논의할 때마다. 근데 이런 거를 건너뛰고 오토매틱하게 수치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논의의 비용도 줄이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도를 이참에 도입하자. 요게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이제 버스 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을 할 때마다 매번 이제 정치적 요인도 끼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물가 인상률 얼마면은 자동으로 그렇죠.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최저임금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해서 계산해 버리자 뭐 이런 건데 약간 그런 개념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의원님, 요거는 찬성하신다라고 그리고 네네. 본인의 최대 업적이라고 아까 전에 뿌듯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거를 처음 제안하셨어요? 1999년 9월에 제안했습니다. 그럼 25년 네, 됐네요. 근데 이 자동 안정화가 처음 도입된 예, 전 세계에서 처음 도입된 해가 1999년입니다. 아, 다른 나라에서요? 네, 처음 예. 스웨덴에서 도입된 해가 1999년 1월부터인데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너무 길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은 좀 짧게 네. 일단은 이 설명은 들었고 왜 찬성하시는지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순서가 뭐냐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예. 그게 논의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지속 가능성이에요. 우리는 일본 제도를 배교하는데 일본은 100년 튼튼 연금인데 우리는 55년에 기금 소진되지 않습니까? 예. 31년이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뭐 그렇게 세게는 도입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최소한 30년 정도는 기금 소진 시점을 좀 연장시켜 줘야 뭐 젊은 세대들이 안심할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동 안정장치 개념을 도입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지금으로부터 30년 더 연장하면
그러면 31년 뒤에 기금이 소진이 되니까 60년 정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층들도 불안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26년 동안 보험료 1%포인트도 못 올렸어요. 예. 올리자 그럴 때마다 지정계산에서 여의도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책상 물리니까 그런 거 모르고 보험료 올리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 안정장치라는 건 뭐냐면 재정 계산을 해서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조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 탈정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참고로 99년도에 스웨덴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스웨덴. 네네. 예. 스웨덴이 망조로 가고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식 제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비난을 했는데 2004년에 독일하고 일본이 도입하고 지금 OECD 양국의 70%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독일, 일본을 포함해서 OECD의 70%가 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가연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아까 반대의 논거로 우리나라 상황과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동 안정화 장치는 이제 결국은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은 인구 고령화랑 기대염이 길어지면서 이 재정 관련해서 이제 조율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급여 삭감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급여 삭감이 오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없습니다. 보시는 거죠? 예, 급여 삭감이 나오고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언제 도입했냐를 보면 이들의 고민은 어디 있었냐를 보면 삭감이 우선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에 보험료율이 현재 24.9%고 24.9%요? 네. 스웨덴은 17.8%, 독일은 18.6%, 독일은 18.3%입니다. 예. 보험료율이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나라들에서 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보험료율 인상 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급여 부분에서의 그러니까 지출을 좀 줄이면 그래도 뭐 요율을 인상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 단계로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더 올릴 수는 없으니 그럼 지출을 줄이자라는 건데 이 나라들은 이미 20%대에 들어선 나라들이다. 또 하나 이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고 지원이 26%를 하고 있어요. 평균 EU 12개 국가를 이렇게 평균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우리나라는 지금 보험료율 9%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합의 때도 어쨌든 13까지 그 사용주들도 합의를 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험료율로 우리는 아직 재정적인 어떤 기반을 여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들어오는 순간 삭감을 당연하게 되고 이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하고 모순되는 게 뭐냐면 그럼 청년들 급여도 바로 삭감이 돼요. 더 뒤에 갈수록 삭감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 뒤라기보다 이 적용을 해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면 거죠. 덜 내고 덜 받는 식의 국민 용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한 노소득 보장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 동향 조사를 하면 해마다 가장 중심적 노후 수단인데 이거를 저연금화를 해버리면 그럼 향후에도 지금 노인 빈곤율 40%가 나아질 전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박신원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이게 사실은 저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처음에 이제 작년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낼 때 비판을 엄청 먹었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보험료를 올리겠다라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냈는데 소득 대체율을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국민 여러분 돈을 더 내십시오라고 말하면 반대쪽에서 그러면 얼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논리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돈을 내면 어떤 물건이 오는 거야. 이게 대응 관계인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연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안정화하겠다라는 말은 이 말이 좀 고급스러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 안정화 장치가 아니라 자동 삭감 시스템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동 삭감 시스템이 되려면요. 원래 어디에서부터 삭감할 건지라는 대전제가 먼저 확정돼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즉 구조 개혁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보험 대체율을 가지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우리 보험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는 게 완성이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매틱하게 미세 조정하면서 삭감하겠다라는 게 자동 안정화 장치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고 완성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게 어떤 개혁의 최첨단
인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대전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 재걸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유럽 나라들이 들어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논 것처럼 이미 연금 구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히 끝났기 때문에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우리처럼 만약에 좀 늦게 들어간 나라도 있어요. 예. 그런 나라는 조금 도입이 성급했던 나라는 막상 해보니까 삭감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만 나라도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요. 스페인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구조개혁 같은 문제를 먼저 선결적으로 국민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서 이거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고 논리 필수적으로도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윤석명 위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 자동 안전장치를 한다고 꼭 삭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주제들을 많이 섞어놔서 그런데. 네. 저는 안 섞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섞게 돼요. 섞어놓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한 2-3시간 정도를 설명을 드려야 정치자분들이 시간이 그러니까 몇 제대로 분이 안 남았어요. 제대로 예. 이해하실 짧게. 텐데 뭐냐면 예. 일단은 직보장 장치라는 게 여러 가지 자동 안전장치의 직보장을 같이 넣겠다는 거니까 이건 깎지 않겠다는 뜻이 상당 부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동 안전장치까지 고육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20만 명 태어난 세대가 70만 명,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1~2%포인트 올리는 것도 합의가 안 되잖아요. 다른 나라든 다 성숙됐다는 게 그게 뭐냐면 얘들은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더 받으면서 연금액은 우리보다 더 적게 받아요. 그게 받는 거하고 내는 게 균형을 맞추고 그 말대로 미세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얘기 다 하면서 받는 것만 얘기하면서 부담은 국가 세금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아주 이 부분에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본 사람들은 젊은 층이니까 자동으로 가보자 이 취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동화 장치는 삭감 장치라는데 그게 아니고 많이 잘못 알려졌어요. 저는 일본이나 핀란드 가서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핀란드가 준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마이크로 슬라이드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50% 소득 대체는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1가구 2 기준으로. 그러니까 자동 안전장치가 도입된 들어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50% 밑으로 안 깎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2배 더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선호하는 핀란드 유형은 뭐냐면 얘들은 이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깎아요. 예. 근데 1년 만에 뭐 평균 수명이 1년, 2년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0.2년, 0.3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만큼을 더 근로하게 해서 근로소득하고 가입기간 늘려서 연금액 줄어드는 거하고 추가되는 걸 여기 똑같이 맞춰놔서 연금액이 안 깎이게 한다는 거예요. 가입 기간도 조정을 한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우리 의무납입 연령이 59세에 묶여 있어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령화 시대에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수증률이 이미 65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5년 연장을 시키면 우리 지금 알겠습니다. 받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13%가 늘어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국가 지급 명문화는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마무리로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분씩 뭐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셔. 이게 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게 뜨거운 주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먼저 재갈 위원님부터 한 1분 정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좀 같아요. 아까 말씀 더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1분 20초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사실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 변화가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고령 노동력을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서 적정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노동시장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 변화는 하나 더 논의되지 않고 뭐 저희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이라든지 정년 연장 뭐.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 많이 하고 계세요. OECD에서 제일 일 많이 하세요. 예. 연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차별받고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 차별받는 걸 어떻게 달리할 것이냐. 향후에 어쨌든 65세 이상 일정 정도의 규모가 일에 예. 같이 기여를 해야 될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사전에 없이 일단 깎고 보자. 이런 얘기가 너무 쉽게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번에 무려 4%포인트 연금 보험료 인상하는 거에 합의를 했어요. 예. 시민대표단들이. 그런데 그렇게 합의한 내용의 대전제는 뭐냐면 보험료도 인상하지만 우리 노인 빈곤율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사회가 한번 같이 기여하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좀 더 나은 사회로 알겠습니다. 만들어가자는 노력을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정부가 진지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득 대체율도 같이 높이고 빈곤율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야, 윤 의원님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 대체율 이거 올리자 그러는 건 그야말로 그 해프닝입니다. 이게 효과 나타나려 그러면 4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전제로 삼고 있는 거는 50년대에도 국민연 평균 가입 기간이 26년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경제활동을 26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인생 100세 시대에서 26년 경제활동한다 그러면 74년 누구한테 얹혀 살아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프랑스는 44년 가입해야 연금을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 지금 소득 대체율 논의는 굉장히 좀 시대 뒤떨어진 얘기다. 실질 소득 대체율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 초까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초고령 계속 고용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정년 연장하기는 금방 어려우니까 예. 자기 정규직 때하고 한 7, 80% 월급을 주면서 65세까지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제 있잖아요. 이건 정부가 받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노조들은 무조건 정년만 연장해달라 그러니까 청년층 입장에서는 취업 절벽이고 취업 빙하기니까 그분에서 마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금 문제는 연금제도 하나는 갖고는 안 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같이 가야 풀 수 있다. 같이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박신동 평론가님. 네, 그동안의 연금 논의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사실은 야 건방 고갈돼. 그러니까 재정 안정이 필요해라는 재정 안정파가 있고 아니야 나는 빈곤한 노인의 삶은 싫어. 폐지 줍는 노인 싫단 말이야라고 하는 이른바 소득 보장파 등등등이 있습니다만 양쪽 다 우리 사회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배관시할 필요 없이 이참에 드러난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 올려서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 합의해야 되는 진짜 마지막 남은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건전한 논의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게 또 근데 시간이 시급하고 이게 연금 개혁의 어떤 골든 타임을 몇 년 안에 이거 안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와서 여러모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박시동 경제평론가,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재갈연숙 연금행동 정책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분 죄송합니다. 세금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큰 웃음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